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먼저 오늘 준비한 내용부터 알려드립니다. 장관님, 안희정 전 지사 무죄 판결 관련해서 사회적 관심과 비난의 목소리가 아주 높은데요. 네. 과연 그 여성가족부는 그럼 존재 의의가 무엇인가? 과연 여성가족부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확대된 여성단체냐? 확대된 페미니스트 그룹이냐? 확대된 여성학자 집단이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희정으로 시작해 안희정으로 끝났다. 오늘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 회의를 두고 언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연백 장관이 사법부 판결에 대해 장관이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말에 표창원 의원은 여가부의 존재 이유가 무엇냐고 되물었죠. 잠시 후 표창원 의원 만나봅니다. 백남기 농민이 사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살수행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경비 계획을 한마디로 말하면 경찰의 청와대 경호 계획이다. 백남기 농민이 입원했을 당시에 해와경찰서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서 백선아 교수가 집도를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실 선임행정관이 서울대병원 비서실장을 통해서 정황을 파악한 바가 있고요. 고 백남기 농민 기억하십니까? 2015년 11월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경찰의 과잉진압, 즉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던 한 농민이 결국 서울대병원 치료 도중 숨진 사건이죠. 당시 집도의였던 백선아 교수는 병사라고 했습니다. 오늘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의 발표에 따르면 이 과정에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건데요. 최강병기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팩트 진검승부 트루맨, 김한희 기자의 특종이 또 나왔습니다. 한나라당이 드루킹보다 최소 10년이나 빨랐다. 2006년, 2012년 대선 과정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내내 매크로가 이용됐다는 소식 3부에서 알아봅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려운 고용 상황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달라고 하셨다는데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도 직을 거는 특단의 각오를 하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입니다. 악화되는 경제지표에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데요. 보수의 시각을 들어봅니다. 8월 21일 화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작가는 독하다. 이 작가는 거칠다. 이 작가는 솔직하다. 이 작가는 눈치가 없다. 그는 할 말은 한다. 할 말은 한다. 정치 오타쿠 이 작가의 독설. 뉴스 정면 승부. 지난 주말 서울 대공원 인근에서 발견된 토막 시신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지 사흘 만인데요. 프로파일러 출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조금 전 용의자가 체포됐는데요. 네. 의원님께서 지인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니까 34살의 노래방 업주라고 네. 해요. 그 지인일 가능성을 언급하신 거는 뭐 사체가 훼손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네, 사체 훼손 유기 방식 자체가 낯선 사람이 우연히 발생한 사건과는 다르다는 것이고요. 특히 그 장소상 그 실내 공간에서 함께 있다가 일어난 사건의 가능성이 높았다. 뭐 이런 부분이죠. 지금 정확한 아직 동기는 조사 중일 테고요. 네. 경찰이 추정하는 것은 피해자가 노래방 손님이었는데 서로 네. 다툼이 있었고 이렇게 결국은 살해까지 했다 이건데 그 좀 잔인하게 사체가 훼손됐기 때문에 그 사소한 다툼에 이렇게 결과가 잔혹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데요. 예. 일반적으로 뉴스에 보도가 되면 결과를 놓고 잔인함, 참혹함을 통해서 범인의 특성이나 범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유추하는 일반적인 접근을 하죠. 그렇죠. 예. 그런데 범죄 수사를 하다 보면 사실 그것은 분리되거든요. 처음에 일어나는 공격은 우발적일 수도 있고요. 돈, 모욕, 순간적인 어떤 기분 나쁜 말, 그 당시 기분 이런 것 때문에도 한 대 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예. 문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의 부분인데 이걸 있는 그대로 신고하고 밝히면 나는 끝이다라는 이런 불안 두려움이 생기면
잡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 절박함 속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은 시신을 버리는 것이다. 근데 있는 그대로 온전한 상태로는 옮기기 힘들고 족발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 이제 훼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계별로 좀 나눠보면 결과적으로 시신 훼손이라는 끔찍한 일을 했다고 해서 뭐 복수심이나 또는 뭐 혐오나 분노나 이런 것들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꼭 볼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게 발단이 돼서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좀 특이점이라 할까요?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보통 사체를 훼손할 때는 옷을 벗기고 하는데 이번에는 옷을 입은 채로 훼손했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잘 보이는 곳에 시체를 버렸을까?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우선은 그 일반적으로 토막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살해 후 시신 훼손 유기 사건에서 대개 의복이 없고 시신 일부만 발견되는 것이 통상입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고요. 다만 그 부분은 대개의 경우 욕실 등의 시설이 갖추어진 실내에서 장시간에 걸쳐서 남에게 들키지 않고서 시신을 훼손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그렇고요. 가족 간의 경우가 그 경우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경우, 그래서 훼손해야 되겠는데 장시간에 걸쳐서 물 등을 사용하고 이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의복을 벗기지 않은 채 의복이 함께 쓸려나가지 않는 부위, 목이라든지 이렇게 노출된 곳만을 절단하는 그런 경우들도 발생할 수는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난번 수원 박준풍 사건 때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을 했죠. 사람 많이 다니는 등산로에 유기됐기 때문에 뭐 공권력에 대한 도전이다, 대담하다. 근데 검거되고 나서는 전혀 그 반대였거든요. 범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범인으로서는 자기가 갈 수 있는 가장 멀리, 자기가 숨길 수 있는 가장 은밀한 곳, 자기와 가장 관계가 없는 곳 이렇게 찾아낸 곳인데 나중에 발견할 때 보면 이게 뭐 등산로 입구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꼭 의도적으로 그랬다라고는 볼 수 없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뭐 경찰이 물론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공범 여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물론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우선은 이 사람이 무슨 여러 명이 함께 그런 일을 해야 할 뭐 조폭연루 돈이 많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공범의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진 않는다. 그 공범이라는 것은 범행의 이익을 서로 나눌 수 있어야 하고 범행의 동기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며 범행 이후에 위험을 함께 공유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그런 형태의 범행은 아닌 거죠. 그게 공범이 아니라면 할 수 없느냐? 뭐 그렇게 볼 수 없는 방법과 수법들이고요. 경찰이 잡은 거는 결국은 CCTV를 활용한 건가요? 네, 결국 CCTV가 없었다면 지금으로 봐서는 그 피해자의 주변을 통해서 범인에게까지 할 수 있었느냐? 그럴 수 있는 근거 단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검거되고 나니까 안양에 같이 거주했고 노래방이라는 접합이 있었지. 피해자로부터 시작해서 범인까지 갈 수 있는 연결고리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요. 현장에서 CCTV에 이 차량이 포착됨으로써 차량을 추적하다 보니까 범인에게 이르게 된 것이죠. 예. 프로파일로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만 정치인으로서 그 CCTV가 뭐 사생활 침해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소위 말하는 부자들이 많이 산다는 동네는 CCTV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금방 체포되고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은 이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가 더 많이 설치돼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네, 제가 최초에 서울 강남구 CCTV 도입 논란 때 MBC 100분 토론에 나가서 당시 경찰대 교수였죠. 그때 이제 범죄 예방 효과 및 범인 검거 효과 등 때문에 CCTV 설치 필요하다 주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강남구 등 돈 많은 동네에서는 많이 설치되지만 강북이나 지역, 지방 이런 곳은 설치가 잘 안 되고요. 그렇죠. 설치된다 하더라도 임대 아파트도 마찬가지죠. 설치된다 하더라도 화질 화소가 떨어지고 아날로그 방식, 저장 방식의 문제라든지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공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CCTV나 범죄 예방, 안전에 있어서도 빈부격차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좀 고려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뭐 소외된 지역에서는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다른 얘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안희정 전 지사 1심 무죄 판결에서 검찰이 항소를 했는데 검찰이 재판부를 굉장히 비난했습니다. 가해자 중심으로 재판했다. 이 검찰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네, 같은 의견이고요. 예. 기본적으로 사실은 이제 지난해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례가 만들어졌거든요. 예.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상황, 심리, 여건 등을 고려해서 판결을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판결이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다른 사건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예. 성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가 어렵고 가해자의 지위나 또는 우월성, 완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해자가 이제 좀 더 열악한 위치에 있고요. 그리고 증거로 포착하기 어렵고, 그래 진술에 의존해야 하고, 피해자가 이후에 입게 될 2차, 3차 피해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예. 그런데 이번 사건의 안희정 전 지사 관련 사건은 물론 이제 저도 같은 당 소속이고 개인적으로야 안희정 지사의 편입니다. 예. 개인적으로만 이야기하자면. 예. 그러나 엄밀하게 형사사건의 원칙이라는 부분, 또 대법원의 판례 등을 생각한다면 지난해 세워진 대법원 판례 원칙을 이번 1심 재판부는 거슬렀다. 가해자 중심, 가해자의 주장을 지나치게 받아들이고 예. 피해자의 주장에는 의심이나 또는 채택하지 않는 모습, 예. 또 전문가 감정인 증인의 그루밍에 대한 그런 그 의견을 묵살했고요. 예. 그리고 특히 위력의 존재와 행사를 해버렸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대법원은 위력이라는 것은 존재 그 자체가 행사다라는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예. 원칙을 어겼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신 분들은 결국은 지금 피고인과 고소인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판사가 판결할 때는 증거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근데 증거가 지금 없기 때문에 정황 근거, 뭐 텔레그램 대화라든가 또 제3자의 증언 이런 걸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일반적인 형사사건 원칙상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판사에게는 그런 그 심증이라는 재량권이 부여됩니다. 그러니까 판사인 거죠. 일반인과 다른 것, 리걸 마인드라는 법관에게만 형성되어 있는 전문적인 그런 인식과 직관까지 포함한 것인데요. 예. 그러므로 판사의 판결은 사실 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개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의견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판결 내부에서가 아니라 그 일관적인 대법원으로부터 시작되는 사법부의 이제까지의 판결 경향과 다르다는 것, 그에 거슬렀다라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지적은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어쨌든 지금 1심 판결은 났고요. 2심 판결은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열려져 있죠. 특히 성폭력 판결은 물증보다는 물증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정황이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단편적인 여러 사안들을 모아서 그 증거의 종합성, 증거를 모두 모아봤을 때 진술을 포함해서 과연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넘어설 정도로, 그것을 무시할 정도로 범죄 혐의가 입증되느냐, 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힘들고 어렵고 첨예한 부분이거든요. 예. 1심도 무죄 판결이 쉽게 내려진 결정은 아니란 말이죠. 아주 고뇌에 찬 그런 결정일 텐데, 이 부분이 지금 제기되는 많은 그 어떤 일반적인 비판보다는 법리적 비판들이 많거든요. 로스쿨에서도 그렇고 법조계에서도 그렇고 법학 전문가들이 그런 법리적인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고 있어서 예. 항소심에서는 조금 더 치밀하게 심리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예. 경우에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져 있죠. 예, 좀 지켜보고요. 네. 그 책을 새롭게 내셨다고요? 제목이 네, 네. 셜록을 찾아서 명탐정 얘기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책은 제가 2012년 경찰대학 교수 시절에 여름방학 때 셜록 홈즈의 흔적을 추적하는 그 좀 미스터리 여행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셜록이 살아있을 가능성, 실존 인물이었을 가능성, 그 다음에 이제 그 셜록 홈즈 스토리에 나오는 실제 현장들, 예. 그리고 아가사 크리스티의 현장들과 맞닿아 있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흥미진진한 소설적인 내용들을 포함해서 현장 사진들하고 이렇게 좀 했던 이야기들인데, 그해 겨울에 18대 대선 국정원 여론조작 개입 사건으로 인해서 그 이야기를 제가 책으로 쓰는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나머지 이야기들 모아서 이번에 책을 내게 된 것이죠. 알겠습니다. 저도 그
명탐정 셜록 홈즈 굉장히 즐겨봤었는데 네. 다음에 스튜디오 한번 오시죠. 그 얘기 한번 합시다. 네, 한번 불러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1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2부 최강병기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한 뉴스가 소설보다 흥미진진해지는 새로운 경험. 놀라셨죠? 이것이 바로 이동훈 뉴스 정면 승부.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대진 변호사, 경향신문 임지선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정거래법 개편과 관련해서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겠다. 그리고 담합 등에 적용하는 과징금의 최고 한도도 높이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전속 고발제 폐지는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근데 전속 고발제 폐지가 뭡니까? 뭔데 이거를 이게 그동안 논란이 됐을까? 예, 전속 고발권이라는 건 담합 관련한 이런 이슈에서 공정거래위원회만이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근데 그동안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사안이 공정위가 그 대기업과 또는 이런 기업들과 유착할 수 있는 고리가 된다. 그래서 공정위가 이 전속 고발권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는 논의가 계속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이걸 계속 주장해 왔었는데 이제 그게 법안 통과가 안 됐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그게 대선 공약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관해서 합의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모든 그 전속 고발권을 다 폐지한 건 아니고요. 가격 담합 그리고 또 공급 제한, 그다음 시장 분할, 입찰 담합 이런 담합에 관한 영역에 대해서 이 4개 분야에 대해서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겠다라고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공정거래위만이 고발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러면 공정거래위도 고발할 수 있고, 검찰이 알아서 수사할 수도 있고, 네,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담합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공정거래위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인지하면 수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까지 이거에 폐지 안 되고 계속 존속돼 있는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은, 이 담합 관련한 이슈는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 그래서 공정위가 이걸 해석해야 된다라는 논의 그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그 공정위가 계속 이 권한을 갖고 있었던 거죠. 이 경제 관련 이슈에 특수성이 있다라는 주장이 좀 받아들여진 건데요. 담합이 그러면 뭐 담합이 뭐 어디까지 그러니까. 특수성인지 잘 공정거래위가 바라보면 담합이 아니고 검찰이 바라보면 담합이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저희가 변호사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공정위가 하는 것은 행정처분으로 이제 가름할 수 있는 것들을 굳이 수사기관이 먼저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뭐 항변을 했었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아니 죄가 죄지 뭐 그거를 행정처분으로 끝내느냐 검찰 수사로 끝내느냐 이런 거는 위법이 다 밝혀진 뒤에 결정할 부분인데 그걸 미리 공정위가 이제 그 권한을 가진다는 거에서 국민들의 그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련된 그 침해가 생길 부분들을 오히려 방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공정위의 권한이 약해질 것이다. 이런 추측은 그렇죠. 맞는 건가요, 조금? 공정위의 권한은 위축될 수밖에 없고요. 대신 이제 검찰은 마음 놓고 수사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가 커졌기 때문에 검찰이 기업 비리 수사에는 오히려 탄력을 주는 그런 효과가 예상이 되고, 다만 이것과는 또 반대로 이렇게 검찰의 수사가 활발해지면 기업의 활동은 조금 더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껏 국민들이 많이 좀 공정위를 비판하고 했었던 것은 이렇게 담합 등이 드러나가지고 공정위가 고발하고 검찰이 수사하고 들어가도 결국은 몇 푼 안 내더라고요, 벌금을. 거의 안 됩니다. 예, 거의 안 내기 때문에 이번에 공정위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면서 이거 과징금을 높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신 대로 다른 나라의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과징금 같은 경우가 이제 10% 정도로 이렇게 딱 제한이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넘어서 부과를 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기업들이 과징금을 맞더라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 뭐 요거 내고 말지 뭐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서 이제는 사실상 과징금의 그 무서움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담합
담합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징금 한도를 2배 정도 늘리는 걸로 지금 합의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전속 고발권 폐지와 함께 형사적 리니언시 문제를 얘기했는데 이 리니언시는 뭡니까? 리니언시라는 건 자진 신고를 담합을 한 기업들이 우리가 담합했어요라고 자진 신고를 했을 때 먼저 자진 신고한 기업에 대해서 과징금을 100% 면제해 줍니다. 그리고 검찰 고반도 면제해 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도 같이 담합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징금을 50% 면제해 주고 같이 검찰 고반도 면제해 줍니다. 그래서 공정위 주장은 지금까지 이 담합 관련해서는 누가 명시적으로 이렇게 합의서를 작성해서 증거를 남기겠냐. 이렇게 내부자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 어렵다. 그래서 리니언시 제도를 유지를 굉장히 강하게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리니언시 제도에 대해서 정보를 검찰과 함께 공유하기로 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그 검찰 고부를 검찰이 이게 잘못된 걸 인지한 상태에서 근데 형사적 고발을 면제한다라는 거는 검찰이 좀 생각하기에 좀 달려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합의상에서는 공정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라고만 했는데 앞으로는 두 기관이 이걸 판단했을 때 좀 싸움이 재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면 같이 좀 대답해 주세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그러니까는 자수해란 거잖아요. 예, 그렇죠. 자수하면 형사고발도 면제. 거기에 대한 과징금도 면제 100%. 네. 이게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제 좋게 말하면 리니언시 관용이라는 뜻으로 이제 뭐 좀 처벌을 순화해 주겠다라는 뜻인데 나쁘게 얘기하면 본인도 잘못해놓고 이르는 겁니다. 먼저 이제 이실직고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도 있습니다. 담합을 주도해놓고 자기네가 신고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현장에서 취재했을 때 굉장히 이상한 제도라고 좀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제 지금 전속고발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지금 생기는 논란이 하나가 지금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이게 사실상 리니언시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업계상의 이제 담합이라는 불공정한 제도들이 좀 표면화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마련은 되는데 전속고발제가 폐지됨으로써 검찰이 인지해서 수사하면 이제 사실상 그 과징금은 면제돼도 형사처벌은 또 받게 되는 이런 이상한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게 돼서 이런 부분들의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기업들끼리 건전하게 경쟁해야 국가 경쟁력도 올라갈 텐데 이렇게 담합하고 불공정하게 해서는 안 되겠죠. 어쨌든 이 법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른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지난 2015년이었습니다.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서 쓰러진 다음에 병원에서 한참 누워 계셨죠.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사망하게 된 백남기 농민. 그런데 이 백남기 농민 수술 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개입했다. 이건 어떤 말입니까? 예, 오늘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백 씨의 수술의 의료적 동기 이외에도 경찰과 청와대가 개입했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쓰러진 백 씨가 병원으로 이송된 다음에 이 당시 해와경찰서장이 응급실에 봤더니 인턴 의사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당시 병원장에게 전화해서 전문의가 수술을 집도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청와대 고용복지 수석의 지시를 받은 청와대 다른 행정관이 이 병원의 상황을 문의했고 오 병원장의 그 지시를 받은 백선아 교수가 등산복 차림으로 급히 병원으로 달려와서 수술을 집도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청와대가 병원 측과 한 3-4차례 정도 전화 통화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상조사위원은 이 백 씨가 즉시 사망하면 이 경찰과 청와대에 큰 정치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수술에 개입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건 뭐 되게 꼼꼼하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이제 뭐 국민을 기만한 것이자 기망한 것으로 봐야죠. 왜냐하면 사실상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그림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뭐 사실상 민심이 되게 들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런 걸 어떻게 보면 피해가고자 원하는 그림을 일부러 좀 만들려고 했다는 그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 백선아 교수. 이분이 백남기 농민 사망 원인을 병사로 작성한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물대포를 맞아서 쓰러졌다가
병석에 누웠다가 사망했는데 네. 그 이 사망의 원인을 병사라고 적으면 어떻게 되냐. 그 당시 크게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모든 의사들이 뭐 자주 섞인 실소를 금할 수 없었던 건데요. 물대포를 맞는 그런 사진들이 명확하게 동영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집도의 수술의 주치의가 이거를 병사로 표현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죠. 그 전모가 지금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조사위원회가 당시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도 조사했다고요? 이날 조사위가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고 이제 재차 밝혔는데요. 당시 그 강신명 경찰청장이 1차 타단선의 위치를 지정하고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그 작전명 이름도 숨구멍과 소뚜껑 작전입니다. 이름도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백 씨가 최루에게 섞은 물대포의 머리를 맞아 쓰러진 뒤에도 그 이외에 다른 시민 5명에게 17초 동안 직사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계속 쏴요. 아끼지 말고 쏘세요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 씨가 병원으로 후송된 다음에 이걸 또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네. 결국은, 박근혜 정권 내에서는 경찰이 사과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았고요. 네. 근데 정권이 바뀌니까 잘못도 인정하고 사과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망했는데 책임은 정권이 어디냐에 따라 바뀌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찰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국민들의 마음이 생기는 거고요. 경찰도 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잘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왜 그 당시에는 잘못한 게 없다고 했던 부분이 정권이 바뀌니까 총수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지 국민들이 불쾌한 상황이죠. 그렇죠. 또 그리고 관련자들이 뭐 책임 있는 사람들의 그 책임을 물은 것도 지금 하나도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유족들이나 일반 시민들도 좀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죠. 예. 경찰이 이 조사위원회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인천 남동공단 세일전자에서 큰 불이 났네요. 사망자가 지금 벌써 9명이나 나왔다고 하는데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오후 3시 45분이니까 얼마 안 됐죠. 3시 45분에 남동공단에 있는 전자제품 회사에서 원인을 밝혀지지 않은 불이 지금 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2시간 만에 꺼지기는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 건물이 좀 대형이고 닫힌 건물이라서 그런지 실제로 거기서 뛰어내리신 분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사망자가 화재의 규모보다는 조금 더 많이 생긴 거 아닌가라는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지금 소방대원이 한 60여 명 정도, 또 구급차, 펌프차, 차량 45대. 그래서 이제 잔불을 정리해주는 큰 불은 잡아둔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런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대낮에 9명이나 사망사건이 난. 관련해서 인천 소방본부의 브리핑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요. 뉴스 정면 승부 시간에 만약에 브리핑을 하면 현장 연결해서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겨울철도 아닌데 여름철에 이렇게 불이 나서 많은 사람이 사망했다는 거 좀 안타깝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네. 예. 요즘 그 에어컨 실외기도 그 과열이 돼가지고 뭐 불도 많이 나고요. 특히 요즘 이제 선풍기를 계속 안 꺼놓고 틀어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화재가 많이 발생되니까요. 과열되는 경우가 있죠. 예, 이런 부분들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차량도 자꾸 불이 나고요. 네. BMW뿐만 아니고 국산차들도 또 자꾸 불이 나고 하니까 안심하고 차를 탈 수 있느냐 뭐 이런 걱정도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뭐 그 정부 청사 관련된 곳은 BMW 차량은 주차도 금지하고 있다고 해서 이걸 결국은 이 차량 제조사가 잘못한 일인데 차량 소유주들한테 잘못을 떠넘기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BMW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나는 상태 같아요. 네. 어떻게든 뭐 제조사가 빨리 입장을 내놓고 원인도 내놓고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인정 없이 결국 피해는 그 이외에 소유자뿐만 아니라 사실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다 같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파트에도 이렇게 BMW 주차 이렇게 금지라고 써 있는데. 그래요? 그래서 주차 아니면 바깥에 하라고라든지 실내 말고 그렇게 써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대형 쇼핑몰이나 이런 마트 같은 데도 되도록이면 이제 못 들어오게 하는 분위기고요. 주차를 하려면 저기 요괴 주차장에다 주차라 그렇게 안내하는 걸로 실외를 많이 안내하더라고요 요새는. 예. 네, 제가 알고 있는 변호사 한 분도 지금 다른 방송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변호사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그분도 BMW 520 차량인데
차를 중고로 팔려고 해도 지금 팔리지가 않는답니다. 그렇죠. 지금 뭐 그 차 내놓는 대로 차라리 그냥 계속 타는 게 지금 뭐 거의 값을 못 치른다고 뭐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속보가 하나 또 들어왔네요. 과천 토막 살인 사건 용의자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세한 뉴스 들어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7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